지민아, 지난 영상에 이어 나머지 브랜딩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 혹시 앞에 말했던 법칙들이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이전 영상을 먼저 보고 오는 것을 추천해.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만약 앞선 브랜딩 불변의 법칙들을 잘 따랐다면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출하고 그 카테고리에서 지배적인 브랜드가 되었을 거야. 하지만 아직 좋아할 때는 아니야. 브랜드를 구축하고 유지해 나갈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거든. 브랜딩 불변의 법칙 11번째는 동료의 법칙이야. 보통 한 카테고리의 지배적인 브랜드는 시장 점유율의 마지막 한 점까지 포획하기 위해 흔히 자신의 호소력을 확대하려고 애쓰기 마련이야. 쉽게 말해 내가 지배하고 있는 카테고리에 다른 브랜드가 끼어드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거지. 하지만 우리 브랜드를 소비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 카테고리에서 한 개의 브랜드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탐탁치 않을 거야. 왜냐하면 고객은 선택권을 중요한 혜택으로 여기기 때문에 경쟁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 언제나 선택은 수요를 자극하는 법이거든. 코카콜라에 있어서 최고의 행운은 펩시콜라라는 경쟁 브랜드가 있다는 점이야. 맥도날드에는 버거킹이 있고 닌텐도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경쟁 브랜드가 있지. 어떤 브랜드도 전체 시장을 독차지할 수는 없어. 1등 브랜드의 해당 카테고리 점유율은 50%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야. 지민아, 이제 너를 쫓아가기 시작한 경쟁자들을 환영하고 너가 창출한 새로운 카테고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찾는 즐거움을 느껴봐. 지민아, 이번 브랜딩 불변의 법칙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엄청난 실수에 관한 거야. 브랜딩 불변의 법칙 12번째는 일반 명사의 법칙이야. 지금부터 10개의 브랜드 이름을 열거해 볼 테니까 그 중에 머릿속에 각인되는 이름이 있는지 봐봐. 네이처 앤서, 네이처 베스트, 네이처 바운티, 네이처 게이트, 네이처 허브, 네이처 플러스, 네이처 시크릿, 네이처 웨이, 네이처 웍, 네이처 선샤인. 어때? 어떤 이름이 기억에 남니? 아마 10개의 이름 중 그 어떤 이름도 인상 깊거나 기억에 남지 않을 거야. 방금 열거했던 이름은 건강보조식품 전문 매장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이름들이야. 우리는 보통 브랜드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브랜드가 속한 카테고리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일반 명사를 이름으로 쓰곤 해. 혹은 글로벌, 베스트와 같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단어를 붙이는 실수도 해. 브랜드를 가장 빨리 망치고 싶다면 그 브랜드에 일반 명사 이름을 붙여라. 만약 일본 고급 자동차 브랜드 렉서스의 이름이 럭셔리 카 컴퍼니였다면 지금처럼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해본다면 이번 법칙이 납득이 될 거야. 지민아, 퀴즈 하나 내볼게. 회사의 이름과 브랜드 이름 중 무엇이 더 먼저일까? 1번, 브랜드 이름이 먼저다. 2번, 회사 이름이 먼저다. 3번, 동등한 위치다. 정답은 1번, 브랜드 이름이 먼저다. 브랜딩 불변의 법칙 13번째는 회사의 법칙이야. 지민이 너가 좋아하는 오레오 쿠키가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건지 아니? 나비스코라는 미국 스낵 제조 회사에서 만든 거야. 회사 이름도 처음 들어보지? 이처럼 고객은 브랜드를 소비하는 거지 회사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처럼 그리고 지민이 너처럼 브랜딩을 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회사 이름보다는 브랜드 이름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브랜딩을 해 나가야 돼. 브랜드 네이밍을 하던 패키지 디자인을 하던 광고 카피를 만들던 말이야. 그런데 왜 수많은 기업의 디렉터들과 마케터들은 브랜드의 이름보다 회사의 이름을 더 우선이라고 생각할까? 그건 아마도 월급 통장의 브랜드 이름이 아닌 회사 이름으로 급여가 입금이 되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 지민아, 메가 브랜드라는 말을 들어봤니? 브랜딩 불변의 법칙 14번째는 하위 브랜드의 법칙이야. 많은 기업의 경영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브랜딩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전문 용어를 고안해내기 십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메가 브랜드라는 용어야. 자신의 핵심 브랜드를 사용함과 동시에 두 번째 브랜드를 만들고 그것을 한데 묶어 메가 브랜드라는 의미 없는 말로 정당화하는 것이지. 세계적인 중저가 호텔 브랜드 홀리데이 인은 고급 호텔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홀리데이 인 크라운 플라자라는 하위 브랜드를 만들었어. 결과는 어땠을까? 당연히 좋지 않았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중저가 호텔 브랜드인 홀리데이 인 계열이 만든 고급 호텔을 이용하느니 힐튼 호텔이나 하얏트 호텔과 같은 정통 고급 브랜드를 제대로 이용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니까. 만약 지민이 너가 하위 브랜드를 창출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면 이는 시장을 뒤쫓는 것이지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야. 그럼 브랜드는 평생 한 개의 단일 브랜드에만 집중해야 하는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 다음에 이어지는 자매 브랜드의 법칙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브랜드를 출시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지민아, 이제까지의 브랜딩 법칙들은 모든 자원을 단일 시장에서 단일 브랜드로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브랜드가 커나감에 따라 두 번째, 세 번째 브랜드를 출시해야 할 때가 오기 마련이야.
브랜딩 불변의 법칙 15번째는 자매 브랜드의 법칙이야. 현대 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매우 성공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야.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서 이제는 당당히 독일의 프리미엄 자동차들과 비교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 현대 자동차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현대차 블랙이라는 이름의 브랜드를 출시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의 제네시스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브랜드는 인식의 싸움이거든. 소비자들이 제네시스를 살 때 현대차에서 사는 것이 아닌 그저 제네시스이기 때문에 사는 것처럼 말이야. 자매 브랜드를 만들 때는 기존의 브랜드에서 계열을 확장하는 것이 아닌 새 카테고리를 창출해서 완전히 별개인 브랜드를 출시하라. 그리고 엇비슷하지 않은 상이한 브랜드 이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이번 법칙의 핵심이야. 지민아, 이번에는 한 디자이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브랜딩 불변의 법칙 16번째는 모양의 법칙이야. 디자이너는 어느 날 한 회사로부터 새롭게 런칭하는 브랜드의 로고를 디자인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어. 디자이너는 브랜드의 감성적인 속성을 살리기 위해 휘갈겨 쓴 듯한 캘리그래피 로고를 디자인했어. 의뢰를 한 회사는 결과물에 만족을 했고 디자이너도 뿌듯했지. 그런데 문제가 곧 터졌어. 이 브랜드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로고를 제대로 읽지 못했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그저 눈으로 보기에 예쁜 디자인을 한 결과인 거지. 이처럼 우리는 로고를 만들 때 브랜드의 분위기만을 생각하며 예쁜 심벌 디자인, 가독성이 떨어지는 과장된 서체 등을 사용하는 실수를 해. 하지만 브랜드의 힘을 전달하는 것은 잠재 고객이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이지 시각적 심벌이 아니야. 브랜드의 로고를 만들 때는 잠재 고객에게 우리 브랜드를 인식시킬 수 있도록 가독성을 먼저 생각하자. 이 법칙만 잘 지켜도 남들보다 훨씬 눈에 띄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지민아, 보통 장 보러 갈 때 어디 마트를 많이 가니? 실제로 우리나라 마트 중에 1등은 이마트라고 해. 이번 이야기는 이마트가 1등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거야. 브랜딩 불변의 법칙 17번째는 색의 법칙이야. 보통 우리는 브랜드의 색을 정할 때 브랜드가 확립하고 싶은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곤 해. 신선식품 브랜드라면 녹색을 사용하고 종합 소매점 브랜드라면 빨간색을 사용하는 식으로 말이야. 전통적인 유통 강자 롯데마트와 삼성물산과 영국의 세계적인 유통업체 테스코의 합작 브랜드 홈플러스는 키 컬러를 정통적인 형식에 따라 빨간색을 사용했어. 하지만 이마트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계열의 노란색을 사용하고 멀리서도 노란색 간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매장 외관을 구성했어. 만약 이마트도 정통적인 방식에 따라 키 컬러를 빨간색으로 했다면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마트를 기억하고 찾아갈까? 브랜드는 주요 경쟁자와 정반대의 색을 써야 한다. 이 중요한 법칙을 절대 잊지 마. 지민아, 벌써 18번째 법칙이다. 브랜딩 불변의 법칙 18번째는 국경의 법칙이야. 이제까지 브랜드는 초점을 좁혀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 초점을 좁힐수록 브랜드의 힘은 점점 강해진다고 말이야. 그런데 만약 우리 브랜드가 성장이 멈췄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성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다른 카테고리로 확장시키는 선택을 해. 그리고 이는 브랜딩 제1법칙, 확장의 법칙에 희생당하고 말지. 그럼 브랜드의 성장이 멈췄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바로 글로벌화하는 거야. 쉽게 말해 다른 나라에 내 브랜드를 수출하는 거지. 그리고 수출한 국가의 정서에 맞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브랜딩 법칙들을 따르는 거야. 특히 요즘은 전 세계가 쉽게 하나로 연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법을 찾아보면 막연하게 생각하는 수출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거야. 지민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브랜딩 법칙 중 가장 자주 위반되는 법칙이 바로 이것이야. 브랜딩 불변의 법칙 19번째는 일관성의 법칙이야. 일관성이 없는 브랜드는 당연히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없어. 한편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은 브랜드도 이 일관성의 법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지키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돼. 물론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지금 인기가 많은 내 브랜드도 언젠가는 그 인기가 사그라들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조급한 마음에 시장을 쫓아가려고 내 브랜드의 일관성을 흐트러뜨리는 실수를 많이 해. 나는 패션 브랜드 중에 아메리칸 캐주얼의 정석 랄프 로렌을 가장 좋아하는데 만약 이 랄프 로렌이 스트릿 패션이 유행이라고 그 스타일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좋은 성과는커녕 브랜드의 이미지도 망가지게 될 거야. 그리고 굳건히 지키고 있는 아메리칸 캐주얼의 선두 자리도 다른 브랜드에게 뺏기겠지? 이처럼 시장은 변할지 몰라도 브랜드는 변해서는 안 돼. 만약 시장이 다른 방향으로 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일시적 유행을 따르다가 브랜드를 망치거나 굳게 버티면서 우리 브랜드가 가던 길로 유행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던가. 내 경험으로는 그 시기가 몇 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후자를 선택하는 편이 가장 최선이더라. 문득 이 유명한 문구가 떠오르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민아, 그럼 브랜드는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 이번 법칙은 우리 브랜드가 언제 변화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법칙이야. 브랜딩 불변의 법칙 20번째는 변화의 법칙이야. 브랜딩에서는 일관성과 집중이 중요하지만 브랜드도 우리의 인생과 같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럼 브랜드를 변화시켜도 되는 조건 3가지를 알려줄게. 첫 번째, 브랜드가 약하거나 소비자의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엔 변화를 시켜도 돼. 두 번째는 브랜드를 먹이사슬 아래쪽으로 옮기고 싶은 경우야. 쉽게 말해 가격을 낮추는 경우를 말해.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브랜드의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결정이지만 이를 통해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기도 해. 세 번째는 브랜드 카테고리의 변화가 느리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할 수 있는 경우야. 대중의 인식 속에 내 브랜드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대신 충분한 시간을 들여 망각이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벌어지도록 만드는 거지. 하지만 이 경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리스크가 존재하지. 브랜드는 인식의 싸움이야. 브랜드의 변화는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 브랜드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지민아, 이번 법칙을 안다면 내 브랜드를 자연사하도록 내버려 둘 때가 언제인지를 알게 될 거야. 브랜딩 법칙은 불변한다 해도 브랜드 자체는 그렇지 않다. 브랜드는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마침내 죽는다. 브랜딩 불변의 법칙 21번째는 어떤 브랜드도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필멸성의 법칙이야. 브랜드는 우리 인생살이와 마찬가지야. 신세대가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구세대는 뒤로 물러나고 결국 시들고 죽어가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럼 우리의 브랜드를 자연사하도록 내버려 둘 때가 언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브랜드가 상징하는 것이 남아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할 수 있어. 아무리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라도 아무것도 상징하지 못하거나 고리타분한 무언가를 상징한다면 그 브랜드는 죽게 내버려두는 편이 훨씬 현명해. 살리려고 하다가 돈과 시간만 낭비하게 될 거니까 말이야. 필름식 카메라를 상징하는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로 산업이 이동한 현재의 카메라 시장에서 브랜드의 수명이 다한 것을 보면 지금 말하는 법칙이 쉽게 이해가 될 거야. 코닥은 아마도 디지털 카메라로 상품을 전환해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고 의류 브랜드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에서도 성공하기 어려울 거야. 왜냐고? 코닥이 상징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인식에서 과거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필름식 카메라이기 때문이지. 지민아, 드디어 마지막 법칙이다. 브랜딩 불변의 법칙 22번째는 일원성의 법칙이야.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볼게. 브랜드란 뭘까? 브랜드는 결국 보통 단어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고유 명사야. 우리는 가장 인기가 많은 수입 맥주를 달라고 하는 대신 하이네켄을 달라고 하면 되고, 스위스제 고급 시계를 달라고 하는 대신 롤렉스를 달라고 하면 되고, 안전한 차를 달라고 하는 대신 볼보를 달라고 하면 돼. 이처럼 브랜드는 잠재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한 단일한 아이디어 또는 개념이라는 것만 명심하고 초점을 좁혀 하나에 매진한다면 좋은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을 거야. 브랜드란 이렇게 어렵고도 간단한 거야. 지민아, 이렇게 꽤 긴 시간 동안 함께 브랜딩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 그리고 아마 이 법칙들을 알게 돼서 브랜딩이 더 쉬워지기보다는 생각이 더 많아지고 어려워졌을 거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 원래 브랜딩은 어렵고 어렵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 다음 영상에서는 브랜딩과 마케팅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본질적인 법칙들과 내가 현업에서 경험하고 느낀 팁들을 알려줄 테니까 지금처럼 계속 함께 해줘. 끝.